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꿉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 비로소 나만의 것을 읽어보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 오늘 우리는 그 꿈의 문턱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해야 했던 한 가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올해로 제 나이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기업 본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회사 하나에 바쳤고 당연히 정년까지 무사히 채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고작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정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위로금 7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왔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의 보험까지 모두 해약하고 나니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제법 큰 목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 초기,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재래시장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듯한 고립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싶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읽어봤지만 제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제게 무의도식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그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것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해 손님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분석하고 음식의 맛과 질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수많은 발품 끝에 제가 고른 것은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 운영에 부담이 적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입원이라 비교적 운영이 수월해 보였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까지 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오픈 초반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성껏 삶은 족발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 저녁에는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배달 앱의 리뷰와 별점도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한 달 매출은 금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2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녀석은 평소 직장 생활이 고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다 녀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다니던 회사 잘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배달이 미래야. 우리가 힘합쳐서 2호점까지 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결국 아들은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을 10분 발휘해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촌스럽던 메뉴판도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2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중국 이야기지. 우리야 괜찮을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니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이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나 불안은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이후 가게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홀손님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붐벼야 할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어있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아예 홀에 불을 켜놓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주말이면 회식과 가족 모임으로 북적이던 가게는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을 자랑하던 가게는 900만 원, 600만 원, 급기야 35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마저도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하루하루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끈질겼고 가게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받아두었던 5천만 원까지.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0년 8월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들은 직감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떡하냐. 너도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왔고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우리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 사실 친형에게 2천만 원, 처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돈도 아직 한 푼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거 좋죠 뭐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을, 그 믿음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하염없이 테이블을 닦고 또 닦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고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1년, 2021년 초 저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석 달이나 밀리자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독촉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의 마지막 통보에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에 간판 불을 껐습니다.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주방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식당의 불을 혼자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방 뒷문에 기대어 앉아있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처음 듣는 절규였습니다. 그 원망 섞인 외침에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어 그대로 실신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겐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 하잖아. 그 통장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부어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파산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하자.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 실패를 전제로 우리 가족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 괜찮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당신도 다시 벌어야 하고 아들도 다시 일자리 알아봐야 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야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인생까지 끌어들여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이제는 아내마저 이 고생길에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이력서를 쓰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대학생 딸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구도 제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착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일용직, 청소 용역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강남에서 인천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차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수입은 0원이 되었고 월말 카드값 결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딸아이, 다시 취업 공고를 붙들고 씨름하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며 여전히 제 저녁밥을 챙겨주는 아내.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예전처럼은 될 수 없더라도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한다. 햇볕이 쨍한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다정히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한 입씩 베어 뭅니다. 지금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납니다. 이른 아침에는 우유 배달, 오전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 용역.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고된 삶이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가끔은 저녁 반찬이 부실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만 겨우 갚고 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면 최소 7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아이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된장국에 밥을 퍼줍니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왜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쪽을 택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만두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거나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희망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꿉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 비로소 나만의 것을 읽어보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 오늘 우리는 그 꿈의 문턱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해야 했던 한 가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올해로 제 나이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기업 본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회사 하나에 바쳤고 당연히 정년까지 무사히 채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고작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정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위로금 7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왔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의 보험까지 모두 해약하고 나니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제법 큰 목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 초기,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재래시장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듯한 고립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싶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읽어봤지만 제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제게 무의도식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그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것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해 손님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분석하고 음식의 맛과 질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수많은 발품 끝에 제가 고른 것은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 운영에 부담이 적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입원이라 비교적 운영이 수월해 보였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까지 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오픈 초반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성껏 삶은 족발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 저녁에는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배달 앱의 리뷰와 별점도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한 달 매출은 금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2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녀석은 평소 직장 생활이 고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다 녀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다니던 회사 잘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배달이 미래야. 우리가 힘합쳐서 2호점까지 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결국 아들은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을 10분 발휘해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촌스럽던 메뉴판도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2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중국 이야기지. 우리야 괜찮을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니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이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나 불안은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이후 가게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홀손님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붐벼야 할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어있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아예 홀에 불을 켜놓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주말이면 회식과 가족 모임으로 북적이던 가게는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을 자랑하던 가게는 900만 원, 600만 원, 급기야 35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마저도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하루하루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끈질겼고 가게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받아두었던 5천만 원까지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0년 8월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들은 직감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떡하냐. 너도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왔고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우리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 사실 친형에게 2천만 원, 처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돈도 아직 한 푼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거 좋죠 뭐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을, 그 믿음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하염없이 테이블을 닫고 또 닫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고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1년, 2021년 초 저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석 달이나 밀리자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독촉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의 마지막 통보에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에 간판 불을 껐습니다.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주방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식당의 불을 혼자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방 뒷문에 기대어 앉아있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처음 듣는 절규였습니다. 그 원망 섞인 외침에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어 그대로 실신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겐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 하잖아. 그 통장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부어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파산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하자.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 실패를 전제로 우리 가족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 괜찮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당신도 다시 벌어야 하고 아들도 다시 일자리 알아봐야 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야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아들의 인생까지 끌어들여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이제는 아내마저 이 고생길에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큰아들은 다시 이력서를 쓰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대학생 딸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구도 제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착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일용직, 청소 용역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강남에서 인천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차는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수입은 0원이 되었고 월말 카드값 결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딸아이, 다시 취업 공고를 붙들고 씨름하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며 여전히 제 저녁밥을 챙겨주는 아내.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예전처럼은 될 수 없더라도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한다. 햇볕이 쨍한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노부부가 다정히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한 입씩 베어 뭅니다. 지금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납니다. 이른 아침에는 우유 배달, 오전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에는 청소 용역.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고된 삶이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가끔은 저녁 반찬이 부실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만 겨우 갚고 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면 최소 7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아이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된장국에 밥을 퍼줍니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왜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쪽을 택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만두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거나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희망의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꿉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 비로소 나만의 것을 읽어보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 오늘 우리는 그 꿈의 문턱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해야 했던 한 가장의 고백을 통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삶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올해로 제 나이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기업 본사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회사 하나에 바쳤고 당연히 정년까지 무사히 채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고작 2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정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얹어주겠다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1호금 7천만 원, 거기에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왔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의 보험까지 모두 해약하고 나니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제법 큰 목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 초기,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재래시장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듯한 고립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싶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읽어봤지만 제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제게 무의도식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식당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그 꿈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것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해 손님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의 차이를 분석하고 음식의 맛과 질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수많은 발품 끝에 제가 고른 것은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 운영에 부담이 적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입원이라 비교적 운영이 수월해 보였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기기까지 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상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오픈 초반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성껏 삶은 족발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 저녁에는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배달 앱의 리뷰와 별점도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한 달 매출은 금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2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녀석은 평소 직장 생활이 고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다 녀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다니던 회사 잘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배달이 미래야. 우리가 힘합쳐서 2호점까지 내면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결국 아들은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을 10분 발휘해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촌스럽던 메뉴판도 세련되게 디자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 12시간 넘게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2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도 상륙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중국 이야기지. 우리야 괜찮을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니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이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나 불안은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이후 가게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홀손님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붐벼야 할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어있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아예 홀에 불을 켜놓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주말이면 회식과 가족 모임으로 북적이던 가게는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을 자랑하던 가게는 900만 원, 600만 원, 급기야 35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마저도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석 달을 버텼습니다.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하루하루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끈질겼고 가게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받아두었던 5천만 원까지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0년 8월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들은 직감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떡하냐. 너도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왔고 친척들한테도 다 이야기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우리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 사실 친형에게 2천만 원, 처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돈도 아직 한 푼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거 좋죠 뭐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을, 그 믿음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하염없이 테이블을 닦고 또 닦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고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1년, 2021년 초 저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석 달이나 밀리자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독촉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의 마지막 통보에 제 인생도 함께 끝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에 간판불을 껐습니다.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주방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식당의 불을 혼자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방 뒷문에 기대어 앉아있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처음 듣는 절규였습니다. 그 원망 섞인 외침에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어 그대로 실신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저에겐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 하잖아. 그 통장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부어온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파산이었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정리하자.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